10권 중에 마지막 책 2050 거주불능지구라는 책을 환경 정확히 말하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대한 책이죠. 그것을 좀 더 넘어선다고도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0권의 책 중에 마지막이고요. 사실 이 책이 이제 10권의 한 권으로 선정됐는데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올해 더더욱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느껴요. 자, 2050년 거주불능지구라고 했어요. 한계치를 넘어 종말로 치닫는 자극적인 제목이죠. 종말로 치닫는 21세기 기후재난 시나리오라는 책입니다.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질게요. 우리가 지금 지구상의 생명체로 살고 있고, 이 인류가 이제 지능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지구의 온도에서 우리가 조금 더 태양으로 다가가서 금성 정도라고 한다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조금 더 멀어져서 화성 정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운이 엄청나게 좋게 아주 기적적인 확률로 조그만 확률에서 우리는 살만한 온도에, 살만한 환경에, 살만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그림에서 생각해보면 사실 지구의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인류가 살 수가 없는 행성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데 뭐 뒤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미 재난은 닥쳐왔고 미래는 결정되었다. 저는 이 책이 올해 좀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시대에 다른 해였다면 그냥 다 잘 살고 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하는 거에 사람들이 다 신경을 쓰고 있을 텐데 올해 많은 코로나의 팬데믹을 겪으면서 다들 대체 인류가 언제까지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라는 고민들을 다들 잠깐이라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해서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면요. 코로나19가 그냥 바이러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 환경 파괴와 기후온난화와 그 지구 기후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숲들이 없어지고 있고 정글이 없어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원래는 야생동물들만 있을 만한 그런 곳까지 침투를 한 거고 그렇죠. 그곳에서 야생동물들하고 우리가 접촉을 하게 되면서 원래 인간에게 오지 않았을 바이러스가 처음 생겨났다는 가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지구상에서의 어떤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가 이런 바이러스와 큰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이 책 안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 짚어주고 있습니다. 폭염, 우리가 사실 거의 매년 듣는 것 같아요. 네. 역대급 최고의 폭염. 그리고 나서 또 나오는 거 산불. 우리가 정말 산불 이야기, 미세먼지 포함해서 공기오염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9장에는 질병의 전파, 더욱 건강하고 더욱 강하고 빨라진 바이러스라는 챕터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과학자들은 지구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바이러스가 100만 종 이상 존재한다고 추정한다. 그 이야기는 100만 종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바이러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갑자기 퍼져서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누구 몇 사람 때문에 계속 우리 인구, 그러니까 인류 전체에게 퍼지는 바이러스의 시나리오가 몇 년마다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폭염, 산불, 뭐 가뭄, 기후변화, 공기, 질병 이 모든 것들이 지구가 더 이상 거주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적어주고 있고요. 네. 이것이 단순히 과학의 영역에 남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시나리오가 일어나면 우리 지금 서민들 살기 어렵고 정말 소상공인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 책에서도 적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 경제 붕괴로 가고 있고 여기서 경제 붕괴가 일어나게 되면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분쟁으로 또 이루어지게 되고 전쟁까지 갈 수도 있고 정말 폭동으로 갈 수 있고 그럼 이 상황에서 전체 지구가 어떻게 붕괴할 수 있는지 시스템의 붕괴 이 시나리오를 적고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의 시나리오예요. 정말 이렇게 가지 않을지는 모르는 거지만 이 책의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상황은 심각하다.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나요. 우리가 살 행성을 선택할 수 없다. 우리 중 누구도 지구 외에 우리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은 없다. 정말 명심해야 될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도 있고 현실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결국은 우리 손안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삶 속에 많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할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올 한 해 동안 되게 불편한 이야기지만 읽어본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2020년 올해 과학책으로 선정되는데 특히 또 의미가 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한 세대가 지나면 또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해지긴 하네요. 사실 저희가 지금 뭐 온난화나 기후변화 관련돼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한 과학책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은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막 이런저런 일이 생길 거고 이렇게 생길 거고 이런 데이터들 이제 지금 당장 그러니까 최근에 좀 나온 책들 중에 가장 최근의 데이터들로 업데이트가 된 그런 책인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얘기를 시작하자라는 차원에서 좀 중요한 책이 아닐까 싶고 사실 되게 많이 팔린 책이거든요. 해외에서는. 특히 미국에서 많이 팔린 책인데 사람들이 다 이 책을 읽고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말하자면 과학 커뮤니티, 과학계나 이제 과학책을 읽는 사람들 내에서도 뭔가 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에 지금 책 띠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 세대의 침묵의 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이 표현 사실 좀 되게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침묵의 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갖는 어떤 그 양가적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묵의 봄이 주었던 어떤 긍정적인 역할과 이 시점에서 또 비판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읽고 논의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선정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2020년의 과학책을 뽑을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코로나에 관련된 책이 한 권쯤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웠는데요. 관련된 책을 고르라 보기도 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당장 생긴 핫 이슈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급하게 낸 책들도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2021년에 나오는 책들 중에는 코로나에 관련된 책들 중에 정말 좋은 책이 선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나 들고요. 냄비 속 개구리 얘기 있잖아요. 끓는 물이 아니라 그냥 보통 상온의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조금씩 온도를 올리면 못 느끼다가 죽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바로 이 거주불능 지구에서처럼의 현재의 기후 위기를 우리는 당장 눈앞에서 내가 불타 죽는 게 아니니까 못 느끼고 있어서 나중에 천천히 해결하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 해 한 해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자극적인 제목의 경고가 사실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 또 느끼는 게요. 우리 세대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나 하나까지 어떻게 잘 못 사냐? 지구가 망하더라도 나까지는 좀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불편하더라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될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더 숨쉬기 어렵고 더 살기 어렵고 병이 만연한 세상에 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 아이들의 세상을 조금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이 책에 나온 이게 다 맞지도 않고 현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극적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러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필요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고민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권의 책을 모두 소개를 드렸고요. 끝내기 전에 그런 얘기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개인적으로 조금 되게 아쉽다. 못 들어가서. 들어가면서 한 번씩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놓고 온 게 없어갖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저는 뭐 여러 권 있는데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주기율표를 읽는 시간이라든지 그렇죠. 또는 굉장히 신기한 뉴턴의 아틀리에 이것도 한국출판문화상에 올라갔죠. 아름다운 책 그리고 신기한 편집의 책.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읽고 뒤로 읽고 이런 책도 있었죠. 그 책도 있고, 그러니까 뉴턴 아틀리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는 사물궁이라고 원래 유튜버가 쓴 책인데 굉장히 눈높이를 맞추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봤던 짧은 짤들을 책으로도 볼 수 있는 책이라서 그 책도 좋았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최종 올라갔던 책들 중에 좋은 책도 많죠. 빌 브라이슨의 바디, 내 몸이라는 책도 있고. 정확히 제목이 뭐였죠? 바디, 내 몸 사용 설명서. 내 몸 설명서. 내 몸 설명서. 그러니까 빌 브라이슨은 모든 것에
맞아요. 거의 과학 모든 것의 거의 모든 것의 커뮤니케이터로 역사 쓰기도 했던 작가죠. 그 책도 마지막까지 올라가 있었고 그래서 흥미로운 책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책은 너무 네네. 정말 많아요. 아, 저도 생각났네요. 그 관찰과 표현의 역사, 과학사. 김명호 네. 선생님. 맞습니다. 네. 김명호 선생님이 쓰셨던 저도 그 책 네. 생각났네요. 뭐 그 마찬가지로 그래픽 노블 혹은 만화책 형식으로 쓰여지면서도 굉장히 밀도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특히 이제 뭐 그 관측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짧은 시기에 해당하는 과학사지만 굉장히 밀도 있게 다뤘던 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쉬웠던 책은 그 공학자의 세상 보는 눈이라고 사실 저희가 보통 자연과학자들이 대부분 다 이런 책을 내는데 그러니까 유만선 박사님이 쓰신 공학도로서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이제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무인도 갑자기 시간여행을 해서 과거로 가면 우리는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인가 이런 생각하는데 이 책을 보면 그래도 공학도는 좀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물의 원리나 그런 것들에 관한 인문학 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책에 좀 제가 느꼈을 때 되게 좋다고 생각한 점은 편집자가 이쪽 분야를 전혀 모르는 편집자가 본인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책을 만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좀 성실하고 좋은 저자와 성실하고 좋은 편집자가 만들어낸 책이구나라는 게 좀 되게 좋았고 또 이게 사실 저희가 보통 다루고 있는 책하고 약간 나이대가 안 맞긴 하는데 나의 과학자들이라고 이주호 선생님이 쓰신 그러니까 여성 과학자들과 어린 시절에 이주호 선생님이 맺었던 어떤 특별한 관계들 같은 걸 약간 그림책처럼 네, 그리신 그런 책이었는데 그 책들도 이제 말하자면 여자 과학자가 되고 싶어하는 여자 어린이들한테 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어서 예쁜 책. 네, 책 예쁘고, 네네 그 책도 들어갔으면 했지만 사실 이제 아무래도 성인 독자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제가 추천했던 책이기도 하고 제가 감수를 해서 강하게 밀지 못했던 책이 화석이 되고 싶어라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과학을 이해할 때 방법들 중에 하나는 밖에서 관찰하는 것도 되지만 내가 그 대상이 되어보기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서 발상의 전환이라는 의미에서는 내가 어떤 곳에 가면은 어떻게 화석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선택해 본다는 식의 전개 방식이 좀 일본책스럽기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그 대상을 아주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책이어서 아쉬웠지만 뭐 다른 더 좋은 책들이 선정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장동선 박사님 뇌과학 이야기 한마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뇌과학 책들 많이 밀고 싶었는데 매년 조금 밀리는 게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슈가 되기도 하고 좋았던 책들 중에 하나가 송민영의 뇌과학 이야기. 네. 그러니까 송민영의 뇌과학 연구소의 후속작이죠. 그리고 원래 어떤 제목으로 나왔냐면은 남자와 여자의 뇌 따위는 없어라는 책으로 나갔다가 약간 좀 오해를 받고 아쉬움이 조금 남았던 책인데 이 책도 좀 아쉽게 밀려나긴 했습니다만 좋았던 책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올라왔던 게 브로카의 뇌라고 칼 세이건이 쓴 책이죠. 네. 그래서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만 쓴 게 아니라 이제 언어와 뇌에 대해서도 썼던 브로카의 뇌라는 책이 또 올라왔었는데 아쉽게 탈락해서 결과적으로 뇌과학 책들은 빠졌네요. 내년에 한번 쓰시는 걸로. 네. 그래서 이제 아쉬웠던 타이틀까지 박사님은 없으신가요? 다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태양계가 200쪽의 책이라면이라는 약간 김한배 교수님. 약간 충격적인 책이 책의 많은 페이지를 백지로 이렇게 놔둬도 책이 되다니. 사실은 그 백지라는 그 많은 공간을 직접 느끼라고 만든 책인데. 맞아요. 예, 굉장히 파격적인 그 편집의 책이었는데, 글쎄, 역시 또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상대적으로 밀도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주기도 해서 아쉽게 선정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아트이론물리센터에서 하는 행사 중에 소백산 천문대 워크숍이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소백산 천문대 올라가는 길을 보면은 정말 그 중령 휴게소에서부터 시작해서 태양계가 쫙 펼쳐져 있거든요. 길을 따라서. 그 사이사이에 정말 행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우리가 뭐 금성 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식의 구성이 참 재미있는 책이고 다른 좋은
그 출판문화상의 후보로 올라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쉬웠던 타이틀까지 저희는 이 10권의 책들과 주변의 얘기들을 마친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 1년 동안 이 책들에 대한 강의들은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강의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